논어 강도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 원래 여기 나간 거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성백효 선생 역주도 되고 그 뒤에 나온 것도 되고 뭐 논어 원문이 잘 나와 있으면 어느 것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래서 이번에 읽어가면서는 논어의 집주까지 다 읽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거의 아마 2년 반은 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다 읽어 나갑니다. 근데 주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뭐 주자주든 아니면 다른 주든 해가지고서 해 나갈 거고요. 순전한 이게 한문 강독, 옛날식으로 한문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원전은 충실해서 원문은 잘 읽어야겠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 내용을 철학적으로 또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학습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논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체험하는. 그래서 논어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삶의 지혜가 이렇게 온축되어 있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 속을 여행을 하면서 우리 공자님과 만나서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바로 들어가면 이제 논어 집주 서설 같은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학위편부터 해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무조건 떠나서 가서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낯선 곳에 갈 때 제가 이제 중국 학과에 쭉 재직했기 때문에 중국을 수시로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갔을 때 하고 어느 지역을 가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명승, 고적, 유적이 뭐고 어떤 인물이 있었고 하는 걸 미리 공부를 좀 해요. 책을 가지고. 그러고서 딱 가서 보면은 달라요. 예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많은 만큼 보이고, 보이는 그만큼 또 사랑하게 된다. 그는 용준 선생의 얘기 아니라 조선시대의 다른 분이 한 얘기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절이나 어느 사당에 가면 무슨 비문이 있다 이런 것도 책에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리 한번 보고 가면, 이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어를 읽기 전에 사전 답사 내지는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공자의 시대, 그리고 공자라는 인물, 그리고 논어라는 책에 관한 것, 그리고 공자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거 바로 그거네, 이게 바로 이 얘기로구나,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교재를 진도를 나가지 않고 특강으로 2시간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자, 그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상. 이거 다 제대로 하려면 엄청 많이 걸리지만은 제가 좀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라는 분이 살았던 시대, 소위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말에서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말입니다. 그때 이전까지, 그 이후는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시대적 변천, 역사와 시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알지 못하면, 역사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 철학 사상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헤겔이라는 사람 있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와 동떨어져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대를 보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인지 초기에는 신화 시대 또는 신화 전설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신화 시대에는 신화는 뭐가 있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처럼
체계적으로 쫙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저기에 산견대 흩어져서 하나씩 나타나고 좀 그러는데, 반고개천이라는 신화 들어보셨어요? 반고개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아이고 이게 좀 굵네. 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들의 이야기인데 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신이 한 얘기가 아니죠. 신들의 이야기긴 한데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정신적 산물의 가장 초기적인 산물이 바로 신화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왔을까? 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고대 신화를 잘 보면은 그 민족 사상의 뿌리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 그다음에 이제 전설이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전설은 신화보다는 좀 더 범위가 적죠. 이거는 이제 미스라고 그래가지고 신화는 미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레전드. 그래서 어디에 뭐 로렐라이의 전설이니 아랑의 전설이니 해서 국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민담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민담. 이거는 포크테일. 그러니까 호랑이 뭐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어디 동화밧줄 내리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화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솔로지라고 그래서 그 신화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나라, 그 민족의 사고, 생각의 원형을 이제 캐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 오늘 신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히 보면, 반고라고 하는 반고가 개천, 하늘을 열었다. 개천벽지 그러죠. 천지를 개벽시켰다. 근데 자세히 얘기 드리긴 그렇고, 뭐 나중에 혹시 중국의 신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큰 달걀, 거대한 달걀 같은 그런 암흑 덩어리였었대요. 근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반고라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 생명인데 인간이라 할 수도 없고 신이라 할 수도 없고 어떤 반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18,0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깨고 보니까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뭘 더듬어 보니까 뭐가 잡히더래요. 도끼가 있었더래요. 그 도끼는 누가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도끼를 들고서 팍 내리치니까 쫙 뽀개져서 이게 천지가 갈라진 거래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건 땅이 되고, 근데 그게 또 합쳐질까봐 반고가 그 엿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루에 한 길씩 자라났고, 그래서 또 18,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딱 지금의 하늘과 땅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반고가 피곤해서 쓰러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살은 썩어서 그거는 흙이 되고, 또 뼈는 돌이나 이런 게 되고, 뭐 무슨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는 또 풀이 되고 초목이 되고, 눈은 가서 해와 달이 되고, 뭐 이런 신화예요. 근데 뭐 신화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중국 사상에서 육아 사상의 그 주역에서도 나오는데 삼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삼재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재는 천, 지, 인, 천지인 삼재. 이 삼재가 합일돼 있다고 하는, 원래 하나라고 하는 사고. 그래서 육아에서 나중에 보면 유교 철학의 중요한 특징이 천인합일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인간이 달리 있는 것 같지만 원래는 하나였다. 근데 하나 땅에까지도 천지인 합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열어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인간이 그 중간에 있는 게 천지인이 아니라 천인 지 예. 그래서 이 반고 설화에도
일종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혼돈에서 이제 질서가 잡힐 때 얘기도 나오지만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와, 이거 여와로 있습니다. 여와 조인인데, 여와 조인은 그 뒤에 이제,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는데 이게 여와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복희씨, 사망오제 가운데 한 사람인 복희씨의 부인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와가 너무 쓸쓸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열렸는데.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애들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만들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진흙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밧줄을 탁 해서 휙 뿌리니까 그 흙방울 떨어지는 대로 가가지고 사람이 생겨났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사구일, 이건 예인데 중국어로는 이라고 있습니다. 이시지우라고 하는데 예라는 사람은 연임금 시대 아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예사구일. 예전엔 태양이 10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해가 뜨는 곳을 우리가 한문으로는 뭐라 그러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 뜨는 곳. 일출, 예. 험이곳, 예. 한자어로. 그거를, 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오셨네. 해가 뜨는 곳은 부상이라고 그러고, 해가 지는 곳을 함지라고 그러는데, 해 뜨는 곳에 큰 뽕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씨가 태양이 10개인데 하나씩 잘 씻겨서 수레에다 태워서 하나를 보낸대요. 그러면 째깍째깍 하면서 하늘을 가서 서쪽으로 하루가 가는 거예요. 다 가면 서쪽에 함지라고 하는 곳으로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면 그걸 또 건져고 걔는 쉬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돌리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10개가 태양이 야 우리 함께 타자 그래가지고 한 번에 10마리의 태양 10마리 그러니까 이상하네 10개가 함께 타서 막 왔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글 하면서 막 다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연임금이 예를 시켜서 화살 10개를 줘서 저걸 쏴라.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팡팡 해가지고 슝슝 하면서 태양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서늘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근데 연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태양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막 쫓아가서 그 전대에서 화살 하나를 싹 뽑아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한 개의 태양이 남아서 지금도 저 하늘에 빛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예사구일의 신화고 정의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징의 태하이. 이건 좀 슬프고도 그런 얘기입니다. 신농씨, 염제 신농씨의 딸이 정의라는 딸이 동해에서 우리나라로는 서해겠죠.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풍랑이 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농씨도 어떻게 다시 살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정의가 새가 됐어, 새가. 그래서 내가 저놈의 바다, 나를 죽게 한 바다를 메꿔버리겠노라. 그래가지고 계속 산이나 이런 데서 돌멩이, 나뭇가지를 갖다 바다에 던진대요. 지금도 정의는 물어다가 바다를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도 있어요. 등등 많이 있는데, 꼭 꽤 많이 얘기를 했네요. 중국 신화의 특징은 어떤 절대적인 사람, 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 주로 인간이 영웅화된, 신화된, 신격화된 영웅 신화가 많아요. 그리고 자연과 투쟁하는 역사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중국 신화에는 보면은 스스로 힘써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다 이제 되는 자강불식. 요 강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건 힘쓸 강자예요.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우공이산이라는 거 있죠.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겼다. 앞에 장 보러 가려면 힘들어서 저 산 옮기겠다. 아들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옆에 지수라고 하는 그 동네에 똑똑한 그 노인네가 막 비웃고 그랬죠. 근데 우공은 끝까지 옮겼어요. 그러다 위에서 신이 보고 저거 뭐냐 그래가지고 산을 옮겨줬다는 얘기가 이제 우공이산인데, 중국인들의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우공이산의 정신입니다. 결국은 된다.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옮겨진다. 산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 시대에 이제 나오고요. 신화는 살짝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중국 신화에 대한 연구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설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삼황오제 시대예요. 삼황오제가 있는데, 삼황은 요 황자잖아요. 황. 그리고 제. 이걸 나중에 딱 따서 황제라고 처음 칭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죠. 뒤에. 진시황입니다. 삼황은 설이 많아요. 천왕시, 선왕, 지황, 인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걸 거예요. 복희씨, 신농씨, 수인씨. 복희씨는 주역의 8괴를 그렸다고 그러고 고기 잡는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이분이 복희씨고, 신농씨는 신농씨는 농사 짓는 법. 그러면 약초인지 이걸 해가지고 약초가 이게 진짜인지 맛보느라고 하루에 300번도 까무러쳤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신농씨 얘기는 농부가 같은 데 나와요. 신농씨 만든 쟁기 좋은 소로 앞을 세워 이렇게 할 때, 수인씨는 불을 만들어 사용하는 걸 가르쳤다. 그래서 이게 복희, 신농, 수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상서대전에 나오는 걸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복희, 신농, 수인 대신에 충룡씨를 넣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불과 관계된 거고, 복희, 신농 어떤 사람이 황제를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유소씨, 수인씨, 지생씨, 이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어쨌든 정확히 역사적인 시대라기보다는 전설 시대라 고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제는 5명의 임금을 말하는데, 보통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여긴 전욱입니다. 전욱, 제곡, 그 다음에 요순. 황제, 그러면 저때 황제는 누르황자를 써요. 그래서 옐로우 엠퍼러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단군 자손,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슨 자손이냐? 자기네들을.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혹시? 예. 중국 사람들이 우린 단군 자손이다. 중국, 너네들은 무슨 자손이냐? 염황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염은 염제인데, 염제가 누구냐? 여기 신농씨를 염제라 그래요. 신농씨가 염제예요. 염제 신농씨. 아까 신농씨의 딸 정이고, 그리고 황은 황제입니다. 얘기에 의하자면 염제가 이제 신농씨 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싸움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쪽 동이족의 대표인 치우천왕 여기하고도 막 싸우는데 자꾸 져요. 근데 젊은 소년 황제가 막 이기고 그래서 황제를 오제 중에 첫 번째 인물로 세우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은 염제를 중국인의 시조로 보고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 봐요. 이때 수레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글자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꾸며진 얘기일 거고, 현재로서는 그 은대 갑골문이 제일 이런 문자로 봅니다. 그래서 황제 있고 황제 아들 전우, 그다음에 제곡,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요순. 동양에 있어서 중국에서 태평성대는 요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임금과 순임금 시대. 그리고 뭐 수는 또 동해인이라는 게 맹자에도 얘기가 돼서 수는 동이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제 시대를 거쳐서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이전에 공자
본인이 딱 얘기하려면 이렇게 선대를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누구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뭐 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도통의 계보를 얘기할 때 보통 공자는 요, 순, 우, 탕, 문무, 주공 이분들을 그 이전에 훌륭한 성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임금. 네. 연임금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당나라예요. 근데 나중에 이연, 이세민이 세운 당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의 당나라고, 순임금은 우나라라고 있어요. 우. 네. 그리고 운임금이 하나라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까지 가는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 상속을 하지 않아요. 훌륭한 인재한테 넘겨주는 선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죠. 선양이라고 해서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근데 운임금은 자기 아들 계라고 하는 자기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장자 상속이 이어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탕왕이 상나라를 세워요. 상은 그러니까 제 이름이 상은입니다. 예, 은나라 그러는데 원래는 탕임금이 세운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라의 마지막 걸왕을 물치고 세운 나라는 상나라예요. 장사상자 상나라. 근데 19대 왕이 반경이라는 왕 때 은허 쪽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래서 주나라가 나중에 이제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상나라를 약간 이렇게 내려보는 의미로 은나라 그런 거예요. 은나라는 원래 상나라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그 중에서 이 탕임금이 상나라, 은나라라고 우리 은나라라고 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역사 시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문자가 그 전에는 발견이 안 돼요. 중국의 그 하남성 정주 지역에 가면은 이리강 문화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라 유물은 발견이 돼요. 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시족 불학연맹체 정도 되고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건 이 상나라, 은나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 기술은 사마천도 사기에서 은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3대라는 거,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바로 있네. 3대. 예. 3대가 뭘 3대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3대. 예, 지금 여기 말하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또는 하상주, 요거를 3대의 문화라고, 3대라고 그러는데, 이 3대 문화의 특징은 하나라는 존명한다 그랬어요. 이때 명은 이렇게 어떤 운명 같은 거, 그래서 다 일일이 하지 못하고 점을 치거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고, 상나라, 은나라는 존신, 거의 모든 것을 상제, 은나라 때는 최고의 신이 상제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점을 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신하들이 다 하자고 그래도 임금이 하고 싶어도 최종 결재권자가 이 거북점을 통해서 나타나면 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갑굴복사에서 나온 얘기, 갑은 이제 거북이 껍데기고, 골은 종이가 없으니까 이 소 견갑골 넓적한 데다 뭘 써놓은 거예요. 일식이 있었다 또는 월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발견된 게 100여 년,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갑골문이 저 은허에서. 그전에는 공자시대 그 후에 대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 뭐 글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연구해 보니까 몇 천자 중에서 지금 반 정도는 해독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이 이제 서양 물리학자들이 탄소 측정을 하고 딱 해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일식이 있었다, 월식이 있었다, 뭐 대홍수가 있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은나라는 상나라는 역사 시대로 문자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나라가 쭉 가다가 또 마지막 임금 주왕 때 막 엉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은 같이 혁명을 해서 주나라를 세웠는데 존리 이때는 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학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은나라하고 주나라는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그거는 참고로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여기 그 공자께서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중용 30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중리는 공자의 자입니다. 자. 중리는 조술요술하고 헌장문무하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조술했다는 건 조는 할아버지로 받들어서 으뜸으로 삼아 이런 부사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서술했다. 누구를? 요순의 도를 으뜸으로 삼아서 서술했고 헌장 본받아서 장은 드러낸 거예요. 뭐를? 문왕과 무왕의 통치하는 법도를 드러낸다. 결국은 공자는 무슨 탕림금도 물론 중요시했지만은 요순 그리고 문무 이런 요순의 도와 문무의 도를 이어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는 천시를 잘 따르고 아래는 수토, 물 이런 거를 그대로 잘 가게끔 연결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최고로 이렇게 봤던 분이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인데 여긴 요순과 문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자가 가장 존경한 인물 누구였을까요? 예, 주공입니다. 예, 여기 바로 주공. 먼데 있는 것보다 가까이 보이는 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존경한 인물이 뭐냐 하면 저 위에 뭐 공자님입니다. 이런 것보다 가까운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공자가 논어에 보면 논어 수리편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논어를 이미 읽는 겁니다. 자왈 심이라 오쇠야요. 심하도다. 내가 이제 노쇠했구나. 쇠해졌구나. 구이라 오래되었도다. 오불부 요건 부자로 읽습니다. 다시 부자예요. 반복할 복자가 아니라 몽견주공. 몽견주공이라는 게 꿈속의 주공을 다시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공이 자주 꿈에 뵈었는데 이제 내가 늙었나 보다. 쇠해졌나 보다. 그 주공도 눈에 안 보인다. 공자가 최고의 모델, 롤 모델로 삼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 분이 주공입니다. 그래서 주공은 여기 문왕, 무왕인데 실제는 무왕 때 주나라를 통일하죠. 문왕은 천하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천지에, 천하에. 근데 아직 하지 않은 때가 아직 아니다. 그 아들인 무왕 때 와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왕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문왕은 뒤에 추존한 것이고 무왕 때 된 거죠. 무왕이 일찍 죽어요. 주공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문왕의 아들이고. 주나라가 희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입니다. 단. 주공 희단인데 몸도 약간 좀 불편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주공이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 무왕의 아들이 바로 성왕이에요. 성왕이 어리니까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 800년 기틀을 잡아놓은 분이 주공인데 정치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학 문화, 제례 자각.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어떤 기본적인 예의 틀, 음악의 틀 이런 걸 잡아놓은 분이 주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주공을 굉장히 존중했죠. 아직은 졸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졸 때는 꼭 한마디 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훈장님이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가르치는데 학생이 하나 훈장님이 졸았어요. 이 학다가 하기 시습지 이러다가 꾸벅꾸벅 졸리가 한 애가 선생님 조셨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아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잠시 주공을 만나 뵙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이번에 학생이 조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왜 조냐? 그러니까 저 조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주공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공께서 뭐라 그러시더냐. 아까 손님이 안 왔다는데요? 그러면 잠을 다 깹니다, 보통. 지금은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데. 어쨌든 주공이 대단한 분인데 주공과 관련된 고사.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4글자로다가 성어를 많이 만들죠. 그렇게 해놓으면 기억도 좋아요. 기억하기 좋은데 몽견주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성어가 되죠. 꿈속에 주공을 만나 뵈었다.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인물을 꿈속에서도 못 잊어하는 몽견주공. 주공이 얼마나 열심히 정치를 했냐 하는 얘기를 4글자 성어로 된 걸 들어보셨죠? 뭐 있습니까? 주공에 관련된.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포악발입니다. 토는 토하는 거예요. 포밋. 포는 먹일 포자죠. 포유류 하면 젖먹이 동물, 먹인다는 거예요. 반포지요 하면은 거꾸로 부모에게 먹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악은 잡을 악자죠. 악수할 때. 발은 머리카락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 좀 기다리라고 그래. 밥 먹고 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입에 들어있던 것도 뱉어놓고 나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또 뭐 머리 감고 뭐 하고 막 하다가 누가 왔다 그러면 그래, 좀 기다리라고 그래.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붙들고 나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악발, 좀 악발이었나 보네요. 하여간 토포악발의 고사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보다는 인간이 신격화된 경우가 많아요. 주공은 신격화돼서 주공은 무슨 신으로 하냐? 지혜의 신으로 생각합니다. 지혜. 그래서 그 민간에서도 이 주공을 한테 빌어요. 시험에 합격해달라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수호신, 재물과 집안 이런 거 수호하는 건 누가 해요? 누가 됐어? 관우입니다. 관우. 예. 관우 삼국자에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는 관운장은 관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곳곳에 뭐 이렇게 상도 해놓고 또 뭐 무속인들이 또 다 신처럼 보이고 근데 중국에서 무신은 관제라면 관우라면 지혜의 신은 또 주공으로 받들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까지 위에는 주로 신화 전설 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역사 시대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나라 BC 약 1100년에서 BC 약 1046년까지 라고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31왕인데 탕임금이 제일 먼저 세웠어요. 탕왕이. 그리고 마지막에 요건 걸입니다. 걸. 걸왕 때 누가 멸망을 시켜요? 예? 은나라에. 예. 그러니까 탕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해놨네, 여기죠? 탕왕이 멸망시킨 게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탕은 뭘 했나 그러면 방걸 그랬어요. 탕방걸.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걸이 아니라 주예요. 주. 걸. 그래서 아까 요순 최고의 성왕, 훌륭한 성왕을 말하면 요순이고 최악의 왕은 걸주입니다. 하나라의 하걸 은주 상주가 되는데 그때까지 500년 가게 됩니다. 근데 역사를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임금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고약하게 평을 받아요. 아주 나쁜 놈으로. 실제는 주왕도
은나라가 이제 멸망되고 주나라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뭐 주지용림에 쌓이고 뭐 이래서 막 정치를 못했다 하는 얘기로 막 몰아가는데 실제는 그 귀족 노예제 계급이었는데 노예들이 전쟁을 하고 노예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노예들이. 얘네들 은나라 귀족들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저쪽에서 문왕무왕이 쳐들어오면 노예들이 문 열고 같이 그쪽에 합리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흐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왕을 너무 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을 칭찬할 때도 너무 과하게 없는 거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되고 사람을 폄하할 때도 없는 것 가지고 폄하하면 안 돼요. 있는 대로만 폄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원균 같은 경우예요. 원균 장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순신만 못했지만 천하의 못된 놈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고 자 은나라 이 상나라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신권적 종교문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하늘에 물어요. 근데 하늘에 기도한 게 아니라 거북이를 통해서 점을 치면 신령이 거북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묻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노사광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는 이때는 아직 미자각 단계다. 사람의 그 머리가 깨지 않은 단계다. 근데 이제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256년까지 가는데 37왕인데 문왕은 추존한 거지. 무왕 때 저 나라를 혁명을 한 건 아니죠. 이게 마지막이 난왕입니다. 부끄러울 난자 쓰는 난왕인데 한 790년 갔는데 실제로 앞부분 서주 시대지 뒤에는 주나라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 그래서 중국 서주는 중국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문왕무왕이 세운 이때는 지금 호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호경. 주나라의 수도가 처음에 호경인데 호경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서안. 많이들 가보셨죠? 서안, 시안. 요즘에 또 중국발 코로나가 또 막 그래서 다시 또 가나 했더니 요즘 제가 3년 전에 가고선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무왕 때에서부터 유왕, 이게 임금이 현천하가지고 포사한테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해서 결국은 이 아들 평왕 때는 이쪽 그 호경이 서쪽 오랑캐 쪽에 가까워서 이게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때 동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거기가 되냐면 나급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낙양입니다. 지금 낙양. 하남성이죠. 소속은 솜소성 서안에서 낙양인데. 요거는 그냥 가외로 가끔 이렇게 또 보너스로 드리는데 낙양이 왜 낙양입니까? 낙양성 심리허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북망산도 낙양에 있고요. 여러 시기를 걸쳐서 도읍을 많이 한 데가 서안하고 낙양인데 낙양은 낙수의 북쪽에 있어서 낙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양은 왜 한양이에요? 양이 원래는 보통 때는 남쪽이에요. 양이 남쪽이고 산양 그러면 산의 남쪽이 양이에요. 북쪽이 음이에요. 그런데 물은 거꾸로예요. 양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한양은 한강의 북쪽에 있는 도시가 한양입니다. 낙양은 낙수가 흘러요. 낙수 북쪽에 있는 게 낙양이에요. 뭐 예를 회음 그러면 회수의 남쪽에 있는 게 회음입니다. 음과 양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음양이 물을 얘기할 때는 바뀌어버립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길고요. 일단 낙양이라는 곳으로 옮겨 한참 들어온 거죠. 요즘은 뭐 기차로 뭐 2-3시간인데 예전에는 서안에서 낙양까지 제가 다닐 때는 한 6시간 이렇게 와야 돼요. 들어와서 동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동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열국지 아시죠? 예, 그게 바로 동주 열국지예요. 근데 주나라의 특징은 뭐냐? 은나라가 종교적 신권적 종교문화의 시대라면 주나라는 인문적인 예약문화 시대예요. 이 주공이 이제 예약제도라서 요때는 반자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사광에 의하자면 왜 그러냐? 그때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의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때는 벌써 이 상제라는 의미로 나오질 않고 지우고 사죠. 은나라 때는 절대적인 상제였어요. 은나라는. 근데 주나라에 와서는 뭐냐? 천이라는 좀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요. 천 또는 천명. 이 천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어에서 heaven, 주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천. 그 다음에 그냥 물리적인 천, sky. 여기서 이제 heaven과 같은 의미로 쓰였겠죠. 천이라는 의미로 바뀌면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명을 얘기하고, 천명은 뭐냐? 민심이 곧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나라 니네들 상제가 영원히 지켜줄 것으로 니네들 생각했지만 아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천명을 잃는 것이다. 민심을 얻는 방법은 뭐냐? 경덕사상이 나와요. 이미 공경하고 도덕적으로 돼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느님이 다 네 편을 들어주는 거 절대 아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다. 이런 생각이 천명 정치 사상입니다.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백성에 의한, 백성에 의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백성을 위한, 백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건 반쯤은 좀 자각한 단계가 주나라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강의하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그리고 이건 확실하게 증거된 건 아니지만 은나라 부족은 약간 동이족 쪽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은족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우리도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한민족이. 중국이나 일본 이건 종교적이지 않아요, 별로. 근데 주나라는 이 동이 쪽보다는 서쪽, 서부족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게 중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 합리적이고, 그런데 주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공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요. 왜 그런가는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나라를 거쳐서 춘추 전국 시대로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이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춘추 시대, 요즘 영어들 많이 쓰는데 춘추 시대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영어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선생님, 최동식 선생님, 영어로 그냥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스프링 오텀 피어리드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중국 발음으로 춘치오 시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스프링 오텀 피어리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춘추 시대냐? 근데 이 춘추 시대라고 하는 말은 공자가 지은 춘추 5경 중에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있잖아요. 그 춘추, 이게 역사책입니다. 추나추동을 줄인 게 춘추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름은 유래됐다고 보는데, 춘추 시대는 뭐냐면 동주 시대 전반기가 이제 춘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나라가 딱 섰을 때, 주나라를 우리가 봉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봉건제. 근데 우리나라는 봉건이 된 적이 없어요. 말로 뭐 봉건주의였는데, 봉건이라는 게 뭐의 준말인가요? 봉건. 예. 봉토, 건, 후. 봉토, 건후를 줄인 말이 봉건입니다, 원래. 서양의 그 봉건제하고 퓨달리즘이라는 거 있죠. 근데 거기는 왕이 있고, 거기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농노들한테 농사 짓게 해서 그거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경제적 봉건주의라면, 중국의 봉건주의는 정치적 봉건주의예요. 뭐냐면 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중국이. 근데 천하를 딱 통일을 했는데, 이 지금의처럼 정보통신이나 뭐 교통이나 이런 게 쫙 돼서 뭐 멀리까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나라 지금 서안 중심으로 해서 사방 한 400리 정도를 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기, 기내. 그것만 천자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나라를 이렇게 여러 나라 있잖아요. 정나라, 제나라, 전나라, 초나라 뭐 이런 거를 천자가 될 태자 빼놓고 그 밑에 아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뭐 형인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봉해 주는 거예요. 봉은 땅을 봉해 주는 거예요. 봉토예요. 그래서 너가 가서 다스려라. 그 나라를. 그 대신 그리고 다스리라 하면서 건 후는 이게 임금이에요.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왕인데 네가 왕도 되라. 그러면서 잘 다스리고 우리에게 일정한 조공을 바치고 주나라 천자에게.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군사를 모집해라 하는 군사도 보내고 이런 게 봉건제도예요. 잘 내려왔겠죠. 그래서 봉건해준 중에서 이제 앞으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가 있어요. 산동성 태산이 있는데 누구한테 봉해줬을까요? 원래 주공한테 봉해준 거예요. 근데 주공이 조카인 성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없는 거예요. 아직 주나라가 기틀이 안 잡혀서. 그래서 주공의 아들 백금한테 보내요. 백금을 너 가서 노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주나라의 문물 이런 게 가장 잘 남아있다. 노나라가. 공자가 나올 만한 그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공사당도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후는 제후의 예를 쓸 수밖에 없어요. 철저해요. 천자는 천자의 예를 쓰는 거고. 근데 제후국임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예를 허용해 준 나라가 이 노나라예요. 주공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족한테만 해준 게 아니에요. 공을 많이 세운 신하들한테도 봉해줬어요. 제나라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쫙 가든지 하면은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어디가 나와요? 산동성인데 그쪽 바닷가가 청도, 칭다오, 위해, 외하에, 연태. 연태 좋아하시죠? 요즘? 연태 고량주, 연타에. 거기가 제 나라예요. 거기서 쭉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더 위에 북쪽에 북경이 연경이에요. 연나라. 거의 연나라지. 제 나라를 누구한테 봉해줬냐? 낚시하면 생각나는 사람. 강태공, 여상인데 나중에 강태공을 봉해줘서 강태공 후손들이 다스렸어요. 나중에 또 전씨한테 뺏기지만 어쨌든 이런 게 춘추시대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가 약 295년 지속되는데 여기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참 이게 잘 내려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피가 묽어지잖아요. 벌써 한 200년 넘게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니들이 뭔데 뭐 우리가 너한테 꼭 가서 바쳐야 되고 그래 각자 도생을 하면서 옆에 이웃 나라를 막 병합하는. 그래서 한 200여 개가 있던 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 막 병합 통합하고 그래가지고 한 40여 개로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주나라를 천자를 이렇게 종이 호랑이지만 명목상으로라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춘추 5패가 있잖아요. 제환공, 진문공, 송양공, 뭐 초장왕 이런 사람들이 패권 잡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야? 그럼 다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천자는 있으나 마나. 천자가 말 안 들으면 현찮으면 갈아치워 하는 시대가 춘추 시대입니다. 그게 지나서 그때 바로 이제 공자는 바로 이제 춘추 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나 노자, 묵자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이전 사람인데 이설도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설은 한위조 멸지백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인데 이 당시 춘추 시대에 진나라라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백이라는 사람이 또 이 임금을 가지고 막 놀고 그러는데 한시, 위시, 조시, 셋이서 지백을 치면서 이 진나라를 세 개로 쪼개요. 한위조로 한나라. 그리고 나중에 진초재현 한위조 할 때 한위조인데 진나라가 갈라져요. 삼가가 분진, 진나라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이제
춘추 시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춘추 시대 말에서 전국 시대 초까지 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죠. 아직 미자각 단계. 그다음에 주나라 때는 반쯤 자각되었는데 공자에 와서는 이제 완전 자각 단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철학 시대가. 전국 시대에는 전국책이라는 데서 이제 이름이 나와서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세하게 하려면 한이 없는데 일단 큰 흐름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국 시대가 이제 쭉 150여 년간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활약한 사상가들은 맹자, 순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굉장히 혼란 시기였는데, 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사상가들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병이 많으면 명의가 나오는 것처럼, 사상가는 의사가 개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면 사상가는 사회의 병리 현상을 고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글쎄요, 세로 쓰는 거가 좋아요, 옆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내려 쓰는 게? 아무렇게나 쓰겠습니다. 제자백가 할 때 이 자는 선생님들이에요. 공자, 노자, 묵자 이런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고, 가는 이때 집이 아니라 스쿨입니다. 학파, 육아학파 대표적인, 또 노장 철학을 하는 도가학파, 묵가학파, 법가학파 이런 학파. 이 제자백가 사상이 사실은 춘추 전국 시대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반대되는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미 나올 만한 사상들은 이 혼란기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출생과 인물에 관한 얘기, 공자의 출생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공자를 영어로 컨퓨셔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 고대 인물 가운데 완전히 영어처럼 돼 있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맨시우스. 이 맹자입니다. 두 사람은 컨퓨셔스와 맨시우스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중국 발음대로 멍스, 콩스, 또 라오스, 쉰스, 한페이스 하면서 그냥 이름 그대로 적어요. 근데 공자는 컨퓨셔스인데 이거 왜 컨퓨셔스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주 그냥 저거 한 건데 그래도 재미로요. 공부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부자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자 그럽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석전제를 할 때 공부자 탄강 몇 주년 기념일인데 부자, 후즈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진나라 이전, 이제 공자는 진나라 이전 분이죠. 그래서 선진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진대에 벌써 서구하고 이제 서역하고도 이 교역이 있어요. 실크로드 뚫리기 전에도. 근데 그 당시에 저쪽 로마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중국인들한테, 야, 니네 나라에서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학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여기 중국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읽습니까? 중국어. 예? 중국어 공부했다 그랬어요. 중국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쿵푸즈라고 그럽니다. 공자는 공수 그러는데 쿵푸즈 그러니까 얘네들이 라틴어로 딱 쓰고서 이걸 컨푸치우스, 라틴어 발음하면 컨푸치우스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게 영어로 가서 컨퓨시어스가 돼서 유학을 컨퓨시아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551년에서 479년, 그래서 약 2500여 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공자, 이건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이름은 구입니다. 언덕구자, 공구. 자가 중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성명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주 더 골대로 올라가면요, 성과 씨가 달랐어요. 주나라의 성씨는 희씨예요. 그리고 성이 큰 성이고 그 안에 또 개손씨, 맹손씨, 씨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건 통합돼서 성으로 됐고,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 있냐면 경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경명사상. 이름을 공경해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나 스승이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 이름을 안 불러요. 부모도 벌써 이제 결혼하고 그런 데면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누구의 아버마 뭐 이러시지. 이 경명사상의 뿌리예요. 그래서 남자가 성인이 됐을 때, 여자는 성인이 될 때 계례라고 해서 비녀를 꼽아주고 성인이. 남자는 자를 붙여줘요. 관례를 하는데 머리를 틀어서 관을 씌워주고 그러면서 자, 이게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게 공자의 자는 중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노나라, 지금의 산동성 그 안에 있는 거죠. 태산 밑에. 노국 창평현 요 추읍인데 요 추로 읽습니다. 요건 취가 아니라 추. 근데 요걸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 취자가 아니라 추입니다. 추읍. 지금의 곡부. 예. 공시 여기 혹시 계십니까? 곡부공시라고 그러죠. 곡부 취부라고 그래서 공자 그 묘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송나라 후예이며 무사 출신이었던 아버지 숭량을 그리고 어머니 안징제사에서 요거 이제 하나 설명을 조금만 드려야 돼요. 송나라가 뭔 송나라냐? 아까 당나라가 요님금의 당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후세 당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가 아닙니다. 고대 송나라예요. 은나라의 후예들을 살게 했던 곳이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래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디 가서 거하게 하는데 하나라를 멸망시키고서 살게 하는 것이 기나라예요. 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기우. 기인지우예요. 기나라 사람이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매일 걱정하는 게 기우인데 기나라는 하나라의 후예를 가서 살게 하는 곳이 기나라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그 귀족들 후예들 살게 한 게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송인의 후예니까 공자의 선조는 은나라 쪽이에요. 주나라 주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논어에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자는 문화는 주나라의 문화를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공의 문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 나타나요. 논어에도 하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송나라 후예인데 무사 출신이고 뭐 추읍 대부였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숭량흘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숭량이 자래요. 흘이 이름이고 이게 이름이래요. 그러면 공자를 중리구 이렇게 부르는 거와 비슷해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숭량흘이라고 계속 그래요. 실제는 서기 공시니까 공흘이라고 그래야겠죠. 공흘. 예. 근데 자를 앞에 놓고 흘을 붙여요. 숭량을. 예. 어머니 안징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훌륭한 분들의 탄생에는 참 평상적이지 않은 게 많죠. 근데 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일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 안징제 무녀설, 무속 이런 설도 있고 무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또한 다른 얘기를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공자의 아버지 숭량을이라는 분이 첫 번째 결혼을 한 분이 시시예요. 시시. 그래서 딸만 9을 낳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후사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또 첩시를 하나 두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맹피예요. 물론 공맹피겠죠. 근데 이 맹피가 공자의 형이죠. 근데 이복형인데 다리가 병이 나가지고
제대로 저거 하질 못해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후사를 못. 그래서 이제 이 승량이 그래도 뭘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무녀설도 있지만 이제 어떤 다른 설에 의하자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안 씨가 있는데 잘 아는 사람이에요. 뭐 친구라는 설도 있고. 그 집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야, 나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딸 좀 하나 주라. 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딸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숙량을 이 양반이 나이는 그때 벌써 60 몇 세가 넘었으니까요. 예. 먹었지만 건강하고 얼마나 힘이 세다느냐면은 실제로 어떤 전쟁에서 막 하다가 성문이 내려오는 걸 내려와서 다 갇히게 생겼어요. 받들어가지고 하고 다 빠져나가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마 건장하고 66세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딸들 중에 다 둘 딸은 내가 미쳤어요. 송장 치러내 시집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막내딸이 고민을 해.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밤새껏 안징제 소녀는 그렇게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공자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도 보면 야합이라고 그래요. 야합이라는 게 뭐 들에서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예를 갖추지 않고 그냥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난 곳은 지금 곡부 공묘 쪽이 아니라 거기서 한참 떨어져,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니산에 있고 니산 서원도 거기 있고 그 니산 밑에 부자동이라는 데 있어요. 부자는 선생님이랑 공자, 동은 동굴이에요. 그 밑에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놔뒀는데 그냥 못생겨서 놔두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뭐 호랑이 와서 젖을 주고 뭐 독수리가 와서 덮어주고 이게 이제 신화와 전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쪽에서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출생이 이 안징제는 몇 살이었냐? 방년 16, 7, 8세. 17, 8세. 잘 해봐야 17세 정도. 60몇 세 노인하고 지금은 또 덜어.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옛날로 보면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죠. 근데 공자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늦게 결혼하셨으니까 오래 가셨으면 좋은데 몇 년 못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그러니까 어려서 무지하게 어렵죠. 그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주가 많으십니까? 활도 잘, 새도 잘 잡고 물고기도 잘 잡고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니라. 내가 어렸을 때 오 소야의 빈차천 가난하고 천했던 까닭에 그런 거 많이 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 시씨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이 아마 좀 성질이 좀 포악했나 봐요. 못 살게 그래서 그 맹피 엄마 그 사람도 학대해서 죽었대요. 근데 이제 안징제 이건 소녀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공자의 친모가 맹피와 자기가 낳은 아들 공자를 데리고 구를 데리고 권리로 옮겨가요. 거기서 도대체 니산 근처예요, 거기가. 근데 권리로 가는데 권리가 지금의 저기입니다. 공묘, 곡부에 공묘 있는데 권리사, 뭐 여기 저 오산에 권리사도 있는데 거기로 가서 뭘 하면서 억지로 애를 먹였겠죠. 뭐 살리고. 근데 공자가 17세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떠나십니다. 어머니도 30몇 살에 떠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조실부모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극복하고 수신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됐는가.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경외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맹자도 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할 때요. 맹자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자도 3살 때. 근데 그 어린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워서. 하여간 일생이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또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이고요. 우리 10분 휴식하시고 다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